사람은 원래 그럴듯한 서사에 넘어가요. 자꾸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런 걸 먼저 보시게 되면 뭐 놓치고 있나? 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든요. 우리가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 먹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을 더 확인해보고 어떤 게 그냥 단순한 서사인지, 어떤 게 믿음의 영역인지, 어디부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거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세훈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음식에 대한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식당을 소개하는 글도 쓰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과 영양제에 대한 책을 썼고요. 책 제목이 건강 구독 3회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뭐 학습지나 뭐 이런 거만 구독했었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뭐 음악이라든지 무슨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구독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도 구독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 영양제, 식품 이런 걸 전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이 구독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영양제도 다달이 배송을 하는 그런 식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구독해야 되는 어떤 소비재처럼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혹시 불안을 구독하는 건 아니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쓴 책입니다.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똑같은 뭐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도 이게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도움은 돼도 해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약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약사인 저도 왠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하고 효과만 있을 것 같고, 약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단적인 게 오메가3 같은 건데, 오메가3가 약으로도 있거든요. 전문약이에요. 처방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약의 사용 설명서 읽다 보면은 이상 반응에 급사가 진짜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먹고 급사?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게 뭐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질이지만 이걸 우리가 약으로 접근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기능식품에는 그런 문서화된 위험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약보다 더 부드러운 약?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다 보니 당연히 약으로 처방이 된 오메가3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오메가3나 똑같은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독성이나 부작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약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의 허점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는 허용이 된 최대량이 한 알에 1000mg까지예요. 그래서 약은 뭐 500mg, 1000mg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일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한 포에 3000mg, 약의 3배죠. 그 정도 들어있는 뭐 과립이나 분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같은 비타민C인데 약보다 용량이 3배라면 이게 부작용이나 어떤 위험성이 크면 컸지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착시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었죠. 일단은 SNS 가보시면 요즘에 공고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 구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원래부터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서 물건을 좀 낮은 가격에 사겠다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사실은 돈도 되게 많이 아깝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SNS라는 곳이 후킹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끌려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책 준비하면서 그런 인플루언서들 라이브도 많이 들어가서 보고 했거든요. 정말 혹해요. 정말 말도 잘하고 외모도 다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른 어떤 분야 몰라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뭔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천연은 뭐 이거는 영원한 마케팅 도구죠. 생각해보세요. 한번 석유 하면은 화학물질 같잖아요. 천연가스는 왠지 천연가스? 느낌이 다르잖아요. 당장 많은 분들이 그 흡연을 하는데 담배도 천연 아닙니까? 대부분의 소비되는 그런 담배는 다 천연이잖아요. 천연이라고 해가지고 독성이 낮다, 안전하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이 안전하고 천연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문화적으로 학습이 되고 어느 정도는 어릴 때부터 이미 체득이 되는 약간 인간의 본성 같아요. 왜냐하면 5살 정도의 어린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도 천연이나 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 연구팀이 약을 2가지를 주고 이건 천연이다, 이건 인공 합성이다 라고 성분은 똑같은데 어떤 약을 고르겠느냐, 그 실험에 참가를 한 70.5%가 천연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연에 대한 어떤 편향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10,000원 나올 게 20,000원, 30,000원, 잘하면 100,000원도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천연이라든지 자연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때는 요거는 나한테 좀 더 많은 값을 치르게 만들고 싶구나,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 책에서도 그래서 1989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가져다가 썼어요. 그때도 이미 천연, 자연하고 인공 합성에 대한 게 왜 이러지? 하고 전문가들이 쓴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전문가들이 간과를 했던 거는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편향이 더 커질 거다 라는 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도 아직까지도 그런 천연이나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끌리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약간 SNS하고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다가는 천연, 자연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식약처에서 그런 거 잘못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나라는 영어로 된 거에도 스티커로 다 덮게 만들고요. 해외에서 수입된 것도. 규제 되게 센 나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 비타민 자체가 효시가 된 게 종합비타민제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종합비타민제는 원래부터 약간 영양보험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케팅을 할 때 사실 비타민이라는 거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타민들이 하나 둘 속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알고 나니까 저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워너데이라는 제품이 제일 먼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거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름이 워너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하나 먹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부족하거나 결핍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약간 보험 같은 겁니다 라는 광고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영양제 우리가 필요한가?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괴혈병 같은 거, 배 타는 선원들이 비타민 C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김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채소나 이런 거 신선하게 먹을 수 없고 한 그런 선원들이 배 타는 과정에서 비타민 C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괴혈병 증상들을 앓게 됐고,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흉터가 다시 뜯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철철 나고 치아가 막 다 빠지고 결국 피가 안 멈춰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비타민 C나 이런 거 챙겨 드시지 않는 날 잇몸에 피 나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평상시에 그런 영양소들을 적당히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책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썼지만, 모범생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하면 망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모범생들이 너 어떻게 공부했어?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그게 안 되니까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제 마찬가지예요. 안 먹어도 돼요. 밥만 잘 먹으면 돼. 그게 대부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면 마운자라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신약, 이거 쓰는 분들은 비타민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6건 정도의 연구를 검토를 한 내러티브 리뷰 연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마운자라 위고비 같은 거를 쓰는 분들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12, 단백질, 그리고 이제 철분,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적게 먹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누가 또 이런 영양제를, 보충제를 좀 드시는 게 필요할 수 있냐면, 나이 들면서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식사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보면요, 이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연로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되거나 하면 밥 먹는 게 고역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세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비만 신약 치료제 써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분들, 두 번째 그냥 다이어트 하는 분들, 적게 먹으니까요. 세 번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기 이제 네 번째 그룹을 추가한다면 임신 중이어가지고 출산 준비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태아하고 엄마하고 영양을 좀 이제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은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현대인 중에도 영양제, 특히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건강해 보이면은 그 사람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막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활력이 있는 것 같은 분들, 뭐가 비결입니까? 물어보잖아. 1970년대에 덴마크의 연구자들이 이누이트, 북극에 사는 그분들한테 가서 보니까 저분들은 맨날 생선이나 고기나 뭐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심혈관계 쪽이 깨끗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뭔지를 보니까 요거 생선 아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선 중에 뭐야? 이게 과학은 약간 환원주의거든요. 그 중에 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에 들어있는 그 지방,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먹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 조명이 집중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과학자가 그거를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뛰어들면 연구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연구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970년대부터 갑자기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설도 등장을 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좀 낮추는 쪽으로 간다.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지방은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오히려 증가를 한다. 현대에는 그 균형이 깨졌다.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럴듯한 서사에 넘어가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서사에 넘어갑니다. 연구 엄청 했어요. 생선을 먹는 게 건강한 건 맞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번, 3번 이렇게 등푸른 생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확실히 심혈관계 쪽에 위험이 좀 낮아지는 효과 나타나는데 그걸 오메가3로 대신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 기대를 했었던 약간 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데서는 좀 멀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를 평균으로 잡으면요. 우리나라는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어도 제일 효과가 떨어질 나라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생선을 이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탑3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메가3를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적혈구에 오메가3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적혈구 그 세포막에 오메가3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면 우리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땐 거의 안 필요해요. 오메가3에 대한 되게 재밌는 점은 생선 원래부터 일주일에 2-3번 먹는 분이 오메가3 보충제를 또 먹는다? 해가지고 특별히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안 보여요, 잘. 생선을 잘 안 먹는 분들은 보충을 해주면 의외로 심혈관계 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로는 생선 잘 먹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 굳이 처방받지 않는 이상 안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 생선 거의 안 먹거든요. 집에서 왜냐면 생선 구우면 막 냄새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의외로 또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보충제가 오메가3입니다.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도 거의 완벽한 서사가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그게 예전에 제품명으로 알려졌지만 매치니코프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도 노벨상 탄 분인데 그분은 사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고기 진짜 좋아하시고 채소 진짜 잘 안 먹고 이런 분이었다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요거트 많이 먹고 발효유 많이 먹고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단 하나의 뭔가로 이렇게 좀 환원을 시켜가지고 비결을 찾아내려는 그게 이제 발효유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유산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고 이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커지면서 용어가 약간 정리가 된 게 처음에는 유산균은 다 몸에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산균도 인간의 건강에 특별히 유익한 살아서 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균이 있는가 하면 우유나 요거트 속에서는 잘 살지만 또 사람의 장에 가서는 정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유산균도 있고 또 뭔가를 먹고 유산을 뱉어내는 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건강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의 건강한 그런 유익한 균들을 통칭해서 묶어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관련해가지고 연구가 되게 많이
많아졌고 최근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다 돈이 되니까만 그런 건 아니고 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장에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가설이 되면서 과학자들이 모든 게 다 문제의 원인은 장이고 장에서 중요한 건 미생물이고 막 약간 이런 흐름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것도 장내 미생물 때문이고 자폐도 장내 미생물 때문이고 그냥 온갖 이론이 다 피부도 장내 미생물 때문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장내 미생물로 결부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강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건 어느 쪽이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로 인한 설사?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맞는 걸 쓰게 되면 그런 증상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행자 설사도 사실 이제 물갈이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사하고 배 아프고 한데 그런데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장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도 근거가 좀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있잖아요. 피부 건강, 여성의 질 건강, 그래서 뭐 요도염이나 이런 거 덜 생기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뭐 어떤 거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론은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런 이론을 들으면 좋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들은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생충이 박멸이 된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면역하고 관련된 질환이 증가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기생충이 약간 스파링 파트너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면역계를 좀 균형을 맞춰준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 건강도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통해서 면역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한 문제고 여기서 이제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균들이 모두한테 정말 면역을 기능을 향상을 시키거나 균형을 좋은 쪽으로만 가지고 가느냐 실제로 보고가 된 거를 보면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쓰고 있는 또는 면역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저하가 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알고 먹은 유산균이 오히려 막 사람 몸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드물지만 폐혈증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그런 거죠. 항상 나한테 유익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나한테 설마 왜 해를 주겠냐 좋은 일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그런 제품 속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은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정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학계에 보고된 사례를 봐줘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암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먹도록 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폐혈증까지 간 그런 사례들 보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건강한 성인이 먹고 경험할 부작용이야 배 아픈 정도겠죠. 그렇긴 하지만 모든 만인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육이 좀 이렇게 매끈한 그런 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트렌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계속 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 비만 신약, 비만 치료제 신약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면서 살을 빼는데 근육은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또 단백질을 되게 많이 찾게 되는 이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이렇게 가보시면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는 단백질 아니면 프로틴 영어로 그렇게 써있고 몇 그램인지가 대문짝하게 써있는 제품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학계도 약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는 게 예전하고 비교하면 단백질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섭취를 강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상으로는요, 2025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체중 1kg당 한 0.9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단백질이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한 거는 누구냐? 일단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 흡수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는 노쇠나 이런 걸 좀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1.2 위쪽으로 좀 높여서 권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분들은 운동선수들이에요. 근데 운동은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조금 하면서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단백질을 좀 지나치게 섭취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게 기준이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하루에 또 체중 1kg당 2g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신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열풍 자체는 지금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인데 나한테도 필요한가? 라는 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분들은요, 식사량이 줄어드는 분들, 그게 뭐 다이어트가 됐건 비만 치료제가 됐건,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요분들은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젊은이들은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젊은 층 20대 30대, 제 생각에 40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특히 20, 30대는 거의 하루에 100g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추가로 더 챙기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늘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오메가3나 생선처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마늘을 거의 뭐 중국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다 마늘을 보충제로 떠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추가적인 유익을 얻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이나 홍삼 같은 이런 것들을 농축이 돼가지고 생리활성 물질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유익한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먹었을 때 뭐 독성이나 부작용 문제는 속쓰린 정도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약하고의 상호작용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피를 묽게 해준다는 그런 약들하고 마늘이나 홍삼 추출물, 농축한 이런 것들을 먹게 됐을 때 효과가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출혈이 안 멈춰요. 그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홍삼 자체가 혈당을 좀 낮춰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하게 움직여서 혈당이 좀 올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혈당이 오거나 또 반대로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홍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충제를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건강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조금 안 좋은 분들도 더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하고의 상호작용 문제,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만성 질환하고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충돌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가까운 뭐 약국이나 병원 가셨을 때 조금 이제 리스트 가지고 가셔서 괜찮은지 가볍게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저는 사실 책을 쓰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 먹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제 먹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적절하게 써야지. 뭐 약이 됐건 아니면 뭐 영양제가 됐건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 라는 그런 걸 먼저 보시게 되면 놓치고 있나? 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런 걸 드시다가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먹었더니 불안한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삶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즐기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썼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식 중에 적당히 먹어서 몸에 나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불안해지게 되면 먹어도 되는 것들을 안 먹으려고 하게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자꾸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사실을 더 확인해보고
어떤 게 그냥 단순한 서사인지, 어떤 게 믿음의 영역인지, 어디부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거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진정으로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 구독사회 책을 쓴 정재훈이었습니다.